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다 기침하던 시절보다 조금 더 가까운 조선시대 중기. 경상도 어느 골짜기에 글 읽는 소리보다 배꼽 시계 우는 소리가 더 컸던 선비 박문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문수로 말할 것 같으면 가문은 뼈대가 굵으나 주머니 사정은 호껍데기라 10년째 서당 방구석에서 엉덩이 짓물 나도록 공부만 한 사내였지요. 문수야, 이번에도 낙방하면 조상님 뵐 면목이 없다. 제발 한양 땅 밟거든 딴 눈 팔지 말고 시험장으로 직행하거라. 어머니의 눈물 섞인 당부를 등에 업고 문수는 비장하게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보찜 안에는 논어, 맹자, 그리고 어머니가 아껴두었던 엽전 몇 푼이 전부였죠. 길을 걷는 문수의 발걸음은 당당했습니다. 내 이번에야말로 장원급제하여 어머니께 비단옷을 입혀드리리라 다짐하며 고개를 넘고 또 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참으로 얄궂습니다. 사흘을 꼬박 걷고 나니 장원급제라는 글자는 머릿속에서 희미해지고 오직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라는 글자만 대문짝만하게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때는 바야흐로 해가 뉘엿뉘엿지는 황혼역. 산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즈음 문수의 코끝을 스치는 기막힌 냄새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소고기를 푹 고아낸 육수와 잘 익은 김치 냄새가 어우러진 주막의 향기였습니다. 이 냄새는 분명 소고기 국밥이로다 아니지 아니야.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길 선비는 굶주림을 참을 줄 알아야 한다 하셨거늘. 하지만 공자님도 이 고갯길을 사흘간 걸으셨다면 분명 이 주막으로 뛰어드셨을 게야. 문수의 발걸음은 이미 의지와 상관없이 냄새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붉은 깃발이 나부끼는 달빛 주막이 보입니다. 문수는 침을 꼴깍 삼키며 주막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는 커다란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장독대 위에는 참새들이 앉아 지저귀고 있었죠. 평화롭고도 따뜻한 풍경하지만 문수는 몰랐습니다. 이 주막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운명의 늪이 될 줄은 말입니다. 문수는 보찜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시오, 거기 아무도 없소? 한양 가는 길에 하룻밤 묵어가고자 하는 나그네가 왔소이다. 문수의 외침에 부엌 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문수의 10년 공부를 단 1초 만에 초기화시켜버릴 엄청난 기운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부엌 문을 열고 나온 것은 꼬부랑 할머니도 험상궂은 아저씨도 아니었습니다. 햇살을 등지고 나타난 여인은 마치 그림 속에서 갓 튀어나온 듯한 미인이었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붙이고 커다란 나무 국자를 칼처럼 휘두르는 그녀의 이름은 월이. 이 근방 10고을에서 모르는 사내가 없다는 달빛 주막의 주인장이었습니다. 문수는 순간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책 속에서 읽었던 경국지색이라는 단어가 이럴 때 쓰는 것이구나 싶었죠. 월이는 멍하니 서 있는 문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선비님 길 잃은 강아지 마냥 왜 그러고 서 계신데요? 국밥 드시러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제 얼굴 보고 배 채우시려고? 월이의 당돌한 농담에 문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잘 익은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문수는 헛기침을 하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지만 이미 떨리는 목소리까진 감출 수 없었죠. 내가 배가 고파서 잠시 들른 것이지 결코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오. 그저 아니 고소하기에. 월이는 깔깔거리며 웃더니 문수를 툇마루로 안내했습니다. 그녀가 내온 국밥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투박한 뚝배기에 가득 담긴 고기와 시원한 국물. 문수는 채통도 있고 코를 박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월이는 그런 문수의 옆에 앉아 턱을 괴고 뚫어지게 바라보았죠. 선비님 가만 보니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시는 길 같은데 공부는 좀 하셨나 몰라? 이렇게 정신없이 드시는 거 보니 시험장 가서도 배고파서 답안지에 국밥 그림만 그리시는 거 아니에요? 문수는 국밥을 삼키다 사례가 들려
캑캑거렸습니다. 월이는 등까지 두드려주며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을 내놓았죠. 차가운 막걸리가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자 문수의 긴장이 탁 풀리며 묘한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주모 나를 우습게 보지 마시오. 내 비록 지금은 이 모양이나 장차 장원급제하여 나라를 다스릴 인재란 말이오. 내 합격만 하면 뭐요? 저를 정경 부인이라도 삼아주실 건가? 월이의 장난 섞인 말에 문수는 대답 대신 막걸리를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공부할 때는 그렇게 안 외워지던 문장들이 월이의 눈동자를 보고 있으니 저절로 시 한 수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문수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곳은 주막이 아니라 무릉도원이구나. 딱 하루만 더 쉬었다 가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어르신들 아시다시피 딱 하루가 딱 일주일이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문수의 과거 시험 날짜는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문수의 마음속에는 임금님의 얼굴보다 월이의 웃는 얼굴이 더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월아, 너는 어찌하여 이런 산골 주막에서 국자를 돌리고 있는 것이냐? 너의 미모라면 도성에서도 난리가 났을 텐데. 선비님은 어찌하여 산골 주막에서 시간만 보내고 계신데요? 시험장 가려면 고개를 3개는 더 넘어야 할 텐데 설마 저 보느라 못 가시는 건 아니죠?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주막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수의 평화로운 주막 힐링을 방해할 불청객, 그리고 문수의 질투심을 폭발시킬 라이벌이 등장한 것이지요. 어르신들, 예나 지금이나 돈 많고 잘생긴 놈이 갑자기 나타나면 평화롭던 연애 전선에 비상이 걸리는 법이지요. 문수가 월이의 눈웃음에 취해 여기가 극락이구나 싶던 그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주막 앞길에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먼지 구름이 일더니 웬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떡하니 멈춰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마 문이 열리고 내린 산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나 부자요라고 써붙인 것 같은 최판서댁 셋째 아들 최도령이었습니다. 보라색 비단 도포에 옥으로 만든 각근을 찰랑거리며 내린 그는 주막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서 있던 문수를 슬쩍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누추한 주막에 웬 거지 선비가 돌아다니는가? 월이야, 내 너를 보러 한양 가던 발걸음도 멈추고 얘까지 왔다. 월이가 부엌에서 나오자 최도령은 기다렸다는 듯 소매 안에서 눈부신 보석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옥비녀가 들어있었죠. 문수는 그 비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거라곤 달아빠진 붓 한 자루와 어머니가 싸준 주먹밥뿐인데 저놈은 돈으로 월이의 마음을 사려 하다니. 이보시오. 선비라는 자가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길에 이 무슨 망측한 짓이오? 보석으로 여인의 마음을 사려 하다니 공자님께서 보셨으면 회초리를 드셨을게요. 문수가 참다 못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최도령은 부채를 착 펼치며 여유롭게 대꾸했습니다. 이 사람 보게 공자님도 예쁜 여인 앞에서는 시를 읊으셨다네. 자네처럼 구질구질한 옷을 입고 있으면 시가 나오겠나? 월이야, 이런 가난뱅이 선비 말은 듣지도 마라. 내가 이번에 급제하면 너를 정식 부인으로 맞이해 비단길만 걷게 해주마. 월이는 보석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보석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문수의 질투가 귀여워서인지 알 길 없었지만 문수의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권력과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사랑하는 여인조차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문수가 아니었죠. 그는 빗자루를 꽉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저놈의 옥비녀보다 더 빛나는 어사화를 머리에 쓰고 돌아오리라. 그런데 문제는 당장 오늘 밤 월이와 최도령이 나란히 앉아 술이라도 마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주모, 아니 월이야, 저 비녀 받지 마라.
내 나중에 저것보다 100배는 더 좋은 걸 가져다 줄 테니. 월이는 문수의 절박한 외침에 깔깔거리며 웃더니 비녀 상자를 탁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남자에게 기막힌 제안을 하나 던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조선 주막 역사에 남을 국밥 대첩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질투에 눈이 먼 남자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월이는 두 남자의 길을 꺾어 놓으려는지 아니면 정말 누구 실력이 좋은지 궁금했는지 묘한 대결을 붙였습니다. 주제는 이 주막의 국밥 맛을 시로 표현하라는 것이었죠. 이기는 사람에게는 오늘 밤 월이가 직접 빚은 특별한 가양주와 함께 독상을 차려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걸었습니다. 최도령은 코웃음을 치며 화려한 황금 붓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해 글을 써내려갔죠. 천하의 진미가 이곳에 모였으니 용의 눈물보다 깊은 맛이로다 어쩌고 저쩌고 아주 번지르르한 글이었습니다. 반면 문수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 자신이 먹었던 국밥, 그리고 그 국밥을 나르던 월이의 거친 손마디, 그리고 땀방울이 맺혔던 그녀의 이마를 떠올렸습니다. 문수의 붓끝이 종이 위를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한 국물에 고단한 나그네의 시름이 녹고 주모의 정성 한 스푼에 장원급제 꿈이 연근해 이 맛은 왕의 수라상보다 귀하니 백성의 배를 채우는 따뜻한 온기가 바로 이곳에 있도다. 월이는 두 사람의 글을 한참 동안 번갈아 보았습니다. 최도령의 글은 화려했으나 맛이 느껴지지 않았고 문수의 글은 투박했으나 주막의 냄새와 사람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월이는 아무 말 없이 문수의 밥상 위에 씨암탉 다리 하나를 툭 얹어주었습니다. 최도령님 글은 너무 비싸서 제국밥과는 어울리지 않네요. 선비님 글은 제국밥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요. 자, 오늘은 선비님이 승리입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최도령은 분해서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문수는 월이가 준 닭다리를 뜯으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문수의 방으로 찾아온 월이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선비님, 이제 정말 가셔야 해요. 내일 아침에 떠나지 않으면 과거 시험장에 도착조차 못하실 거예요. 최도령 같은 사람들은 돈으로 길을 닦아 먼저 가겠지만 선비님은 오직 두 발로 가셔야 하잖아요. 문수는 월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주막이 좋고 월이가 좋아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저 얄미운 최도령 같은 인간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직접 올라가 세상을 바꿀 것인가. 문수는 어두운 방 안에서 자신의 낡은 신발을 보았습니다. 월이가 꿰매준 신발코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당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문수는 그 밤 촛불 아래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월아 내일 새벽 내 너를 깨우지 않고 떠나련다. 내 반드시 급제하여 저 최도령 같은 놈들이 감히 너를 넘보지 못하게 할 테니 그때까지 이 주막 꼭 지키고 있거라. 문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사 마음먹은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벽 안개를 뚫고 도둑처럼 주막을 빠져나가려던 문수의 앞길에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닥쳐옵니다. 문수는 과연 한양 땅을 밟기나 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 새벽닭이 3번 울기도 전이었습니다. 천지 만물이 안개 속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을 때 달빛 주막의 낡은 살인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우리 박문수 선비, 호기롭게 큰 소리는 쳤지만 정작 신발을 신으려니 발가락 끝까지 월이의 손길이 닿아 있는 것 같아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문수는 품속에서 월이가 싸준 주먹밥 주머니를 꼭 쥐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그 느낌에 자꾸만 부엌 쪽으로 고개가 돌아갔지요. 하지만 지금 돌아가면 그는 평생 국밥 그릇이나 닦는 낙방 선비로 남을 터. 문수는 입술을 꽉 깨물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산새들도 자는 이 고요한 시간에
문수의 집신 끄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웠습니다. 문수어라, 부디 서운해하지 마라. 내 장원이 아니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가는 것이니 만약 내가 소식이 없거든 내 공부하던 책들을 다 태워 그 연기라도 보거라. 그것이 내 마지막 소식일 게다. 고개를 하나 넘고 두 개를 넘었을 때였습니다. 안개가 유난히 짙게 깔린 까마귀 고개 입구. 이곳은 예부터 길손들을 노리는 산적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흉흉한 곳이었죠. 문수는 등 뒤에 보찜을 고쳐 매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숲속에서 부스럭하는 불길한 소리가 들리더니 험상궂은 산의 셋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평범한 산적이라기엔 그들의 옷차림이 너무 깔끔했고 눈빛에는 살기보다는 묘한 비아냥이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최도령이 문수의 상경을 막기 위해 돈으로 매수한 동네 장정들이었죠. 최도령, 그 간사한 인간은 문수가 아예 시험장 문턱에도 가지 못하게 하려던 속셈이었습니다. 러이, 선비 양반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시나? 한양 가서 과거 보게. 보아하니 자네 관상은 낙방인데 그냥 여기서 우리랑 술이나 한잔하고 내려가는 게 신상에 좋을걸? 문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생 분만 잡던 선비가 몽둥이를 든 장정 셋을 무슨 수로 당해내겠습니까? 하지만 문수의 눈엔 어제 보았던 최도령의 비릿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놈에게 월의를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문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이놈들, 나라의 인재가 대업을 치르러 가는 길을 막다니 내 놈들이 천벌이 두렵지 않으냐. 비켜라. 내게는 1분 1초가 금보다 귀하다. 장정들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의 몽둥이가 문수의 어깨를 향해 휘둘러졌습니다. 문수는 가까스로 몸을 피했지만 보찜 속의 책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그때 문수의 머릿속에 월이가 떠났을 때 쥐어준 비상용 주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위급할 때 쓰라던 그 주머니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문수는 잽싸게 주머니를 꺼내 장정들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하얀 가루가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운 고춧가루가 섞인 메밀가루였습니다. 야이고, 내 눈. 이게 뭐야? 해치, 해치. 눈이 따가워 죽겠다. 월이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정들이 눈을 비비며 콜록거리는 사이 문수는 쏟아진 책을 품에 안고 안개 속으로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뒤에서 욕설이 들려왔지만 문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오직 한양을 향해 그리고 미래를 향해 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겁한 권력과 재물에 맞서 자신의 사랑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질주였습니다. 문수는 안개를 뚫고 나오는 새벽빛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최도령, 내 놈의 비겁함이 내 붓끝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구나. 드디어 한양 도성이 보였습니다. 웅장한 숭례문 앞에 선 문수는 그 거대함에 압도당했습니다. 시골 주막의 고요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소음과 인파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권력자들과 그들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하층민들의 모습이 공존하는 곳 한양은 문수에게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다가왔습니다. 문수는 당장 머물 방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양의 방값은 문수의 얇은 주머니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결국 그는 남대문 방, 쥐가 들끓는 허름한 단칸방을 겨우 구했습니다. 차가운 구들장 위에 누우니 주막의 따뜻한 온돌방과 월이가 내온 뜨끈한 국밥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이곳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잡아먹는 전쟁터로구나. 저 화려한 기와집 아래 얼마나 많은 백성의 눈물이 흐르고 있을꼬? 시험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문수는 도심의 큰 서가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부잣집 자제들이 모여 이번 과거 시험의 시제가 이미 유출되었다느니 누구누구 대감에게 뒷돈을 줬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문수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고향에서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월이 같은 백성들은 꿈도 꿀 수 없는 부조리가 이 화려한 도성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장원급제를 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비단옷을 입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런 썩은 세상을 갈아엎기 위해서다. 한편 같은 시간 달빛 주막의 상황은 더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수가 떠난 뒤 최도령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주막에 밀린 세금을 구실로 관아와 짜고 월이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이야, 이제 고집 그만 부려라. 그 거지 선비가 한양 가서 밥이나 빌어먹고 있겠느냐? 내 말 한마디면 이 주막은 내일 당장 헐릴 수도 있다. 좋은 말할 때 내 수청을 들어라. 월이는 최도령의 발 앞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죠. 하지만 혼자 힘으로 관아와 맞서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월이는 매일 밤 달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선비님, 제발 그 붓끝으로 이 억울한 세상을 이겨주셔요. 저는 어떻게든 버티겠습니다. 문수는 한양의 추운 밤 손마디가 얼어 터지는 고통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월이가 싸준 마른 주먹밥 조각을 씹으며 그 맛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쌀밥의 맛이 아니라 그를 믿어주는 사람의 목숨 같은 무게였습니다. 임금님께 바칠 글은 종이 위에 있지 않다. 내 가슴 속 저 밑바닥 백성들의 고통 속에 있다. 월아, 조금만 기다려라. 내 이제 곧 내 곁으로 칼날 같은 붓을 들고 돌아가리라. 드디어 과거 시험 전야 한양 땅에 폭풍 전야의 정적이 흐릅니다. 문수의 붓끝은 이제 무엇을 향해 움직일까요? 그리고 주막의 월이는 최도령의 마수에서 무사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조선의 모든 수재가 모여 붓끝으로 전쟁을 벌이는 날, 과거 시험의 날입니다. 경복궁 근정전 마당은 이른 새벽부터 흰 옷 입은 선비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박문수 선비, 낡은 보찜에서 꺼낸 몽당붓 한 자루를 꽉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최도령의 친구들이라는 부잣집 자제들이 번지르르한 비단 도포를 입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지요. 그들은 비단 소매 속에 숨긴 커닝 페이퍼를 만지작거리며 낄낄거렸습니다. 돈으로 산 문제, 권력으로 산 점수. 문수의 눈에는 그것들이 백성의 고열로 빚은 독극물처럼 보였습니다. 문수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월아, 내가 끓여준 국밥 한 그릇의 정직함이 이 화려한 궁궐의 기만보다 100배는 더 고귀하구나. 드디어 왕의 전령이 커다란 깃발을 내걸며 이번 시험의 시제 제목을 발표했습니다. 시제 이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무거운 물건은 무엇인가? 마당 여기저기서 북 굴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는 임금의 은혜라 적고 어떤 이는 삼강오륜의 법도라 적었습니다. 주변에는 최도령의 친구들이라는 부잣집 자제들이 번지르르한 비단 도포를 입고 최도령의 무리는 미리 짜맞춘 듯 강력한 군사력과 풍족한 국고를 화려한 문체로 써내려갔지요. 하지만 문수는 한참 동안 붓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양으로 오던 길에 보았던 굶주린 아이의 눈동자, 그리고 주막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월이의 거친 손마디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문수의 눈에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붓을 적셔 종이 위에 폭풍처럼 글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이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무거운 것은 황금도 법도도 아니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의 밥그릇 속에 담긴 땀방울 한 방울이옵니다. 농부의 땀 한 방울은 태산보다 무겁고 주모의 정성 어린 국밥 한 그릇은 강물보다 깊사옵니다. 이 무거운 진실을 외면하는 정치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을 뿐이옵니다. 문수의 답안지는 다른 이들의 것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어려운 고사를 인용하는 대신 그는 주막에서 보고 느낀 백성들의 고단한 삶과 그 속에 깃든 강인한 생명력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면 나라는 헛개비요, 백성이 웃으면 나라는 반석이다.
문수의 글은 종이 위를 달리는 용처럼 힘이 넘쳤고 그 글자 하나하나에는 월이를 향한 그리움과 세상에 대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감독관들이 답안지를 거두어 갈 때 문수는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부잣집 유생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저런 상스러운 글을 쓰다니 내일이면 곤장이나 맞지 않으면 다행이겠군. 하지만 문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글을 썼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진실이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궁궐 안에서는 문수의 파격적인 답안지를 두고 대신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실을 능멸하는 글이다. BS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진언이다. 문수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한양에서 문수의 운명이 결정되던 그 시각, 달빛 주막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내려앉았습니다. 문수가 떠난 지 열흘째. 최도령은 이제 더 이상 신사적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아의 포졸들과 거친 장정들을 이끌고 주막 마당을 점령했습니다. 횃불의 시뻘건 불꽃이 월이의 얼굴을 위협적으로 비추었지요. 월이야, 이제 내 인내심도 바닥이 났다. 내 낭군이라 믿는 그 거지 선비는 지금쯤 한양 바닥에서 굶어 죽었거나 시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게다. 오늘 밤 내 수청을 들지 않으면 이 주막은 불바다가 될 것이야. 최도령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정들이 횃불을 휘두르며 주막 초가집 처마를 위협했습니다. 월이의 가슴은 공포로 떨렸지만 그녀는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쓰던 무거운 롯새 국자를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이 비겁한 인간아. 선비님은 내 놈처럼 비겁한 길을 가지 않으신다. 설령 그분이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나는 이 주막의 돌멩이 하나, 흙 한 줌도 내 놈 같은 자에게 넘겨주지 않을 테다. 불을 지르려거든. 질러라. 나도 이 주막과 함께 재가 될 것이니. 월이의 서슬 퍼런 외침에 장정들이 주춤했습니다. 미천한 주모의 입에서 나오는 기계가 웬만한 장군보다 당당했기 때문이죠. 최도령은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전연의 입을 막고 당장 끌어내라. 주막을 헐어버려. 장정들이 월이를 향해 달려들던 그 찰나 주막 뒷담장 그림자 속에서 웬 노인 하나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 주막에서 술지개미나 얻어먹던 떠돌이 노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눈빛이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품속에서 작은 호각을 꺼내 길게 불었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곡괭이와 낫을 들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수와 월이가 평소 베풀었던 정에 감동한 백성들이 위기의 순간에 그녀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것입니다. 최도령 일당은 예상치 못한 민초들의 반격에 당황했습니다. 사람 이놈들, 우리 마을의 보배 같은 월이 양반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사또고 뭐고 우리는 정의를 따를 테다. 주막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횃불과 낫이 부딪히고 고함이 오갔습니다. 월이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에 눈물을 흘리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최도령은 관아의 힘을 빌려 더 많은 병력을 부르려 했습니다. 이것들이 집단 반란을 일으키는구나. 내일 아침이면 군관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그때는 너희 모두가 역적이 될 줄 알아라. 월이는 떨리는 손으로 문수가 남기고 간 몽당붓 하나를 꼭 쥐었습니다. 선비님,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제발 대답해 주셔요. 과연 문수의 답안지는 왕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아니면 월이와 마을 사람들은 이대로 역적으로 몰려 파멸하고 말까요? 어르신들, 궁궐의 밤은 저작거리의 밤보다 훨씬 차갑고 깊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밤, 임금님께서는 대신들이 골라온 수천 장의 답안지를 물리치고
오직 한 장의 글에 시선을 멈추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박문수 선비가 눈물로 써내려간 백성의 밥그릇에 관한 글이었지요. 대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전하, 이 글은 유교의 도리를 무시하고 감히 주막의 천한 이야기를 궁궐로 끌어들였사옵니다. 이는 학문을 모독하는 처사이오니 당장 이자를 잡아다 곤장을 쳐야 하옵니다. 하지만 임금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촛불 아래에서 문수의 글을 수십 번이나 다시 읽으셨습니다. 대신들은 들으라. 너희의 글에는 공자님의 말씀은 가득하나 백성의 눈물은 단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구나. 하지만 이 박문수라는 자의 글에는 고소한 들기름 냄새가 나고 자식을 먹이려는 어미의 손길이 느껴진다. 이것이 진짜 공부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임금님의 눈가에 묘한 감동의 빛이 서렸습니다. 왕은 직접 붓을 들어 문수의 답안지 맨 위에 커다란 붉은 글씨로 장원이라 적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험의 1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썩어빠진 조정의 기틀을 바꿀 새로운 칼날을 뽑아 드신 것이었죠. 그 시각 문수는 한평 남짓한 골방에서 추위에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다해진 버선 사이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월이가 몰래 넣어준 엽전 한 잎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월이야, 내가 만약 여기서 끝난다면 너는 나를 원망하겠지? 아니, 너는 그저 선비님 고생하셨소 하며 웃어주겠지. 그 미소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구나. 문수는 차마 그 엽전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월이가 시장통에서 국밥 수백 그릇을 날라번 피 같은 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수는 배고픔을 잊으려 빈 배에 냉수를 채워 넣으며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결과가 어찌 되든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장원급제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성거리에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방을 붙이는 군관들의 발소리가 요란했지요. 문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군중들 틈에 끼어 방을 확인했습니다. 맨 오른쪽 가장 높고 화려한 자리에 적힌 이름 세 글자. 장원 경상도 박문수. 문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축하하네 하며 수군거렸지만 문수의 귀에는 오직 월이의 목소리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선비님 거 봐요. 제가 장원할 거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문수는 자신을 축하해주는 유생들 사이로 차가운 눈빛을 보내는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최도령의 사촌이자 조정의 실권자인 최판서의 신복들이었죠. 그들은 문수가 장원이 된 것을 결코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문수를 무너뜨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문수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라는 것을요. 그는 임금님께 하사받은 어사화와 관복을 입기도 전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달빛 주막으로 마음이 먼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월이가 위험하다는 소문이 한양 땅까지 들려오고 있었으니까요. 어르신들, 이제 속이 뻥 뚫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문수는 임금님으로부터 비밀 어명을 받았습니다. 박문수, 너는 이제 나의 눈과 귀가 되어 저 썩은 지방 관리들과 부패한 권력자들을 심단하라. 문수는 어사화를 머리에 쓰고 가슴에는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마패를 품었습니다. 보통 선비라면 며칠을 걸려 내려갔을 길을 문수는 말의 발굽에서 불이 나도록 달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월이가 무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 시각 달빛 주막의 상황은 일촉즉발이었습니다. 최도령은 월이의 저항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횃불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 고집불통년, 내가 믿는 그 선비는 오지 않는다. 이제 이 주막과 함께 너의 그 알량한 자존심도 다 태워버리겠다. 얘들아, 불을 질러라. 월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선비님, 다음 생에는 평범한 주막 손님으로 꼭 다시 만나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릴 때였습니다. 멀리 고갯마루에서 천둥 소리 같은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다다다. 어둠을 가르고 나타난 것은 한 무리의 기마대였습니다. 그 선두에 선 남자의 푸른 관복이 횃불빛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지요. 최도령과 포졸들이 당황하여 멈칫하는 순간 산천을 뒤흔드는 우렁찬 외침이 주막 마당을 덮쳤습니다. 어사출두야! 암행 어사출두야! 문수의 외침에 주막을 둘러싸고 있던 포졸들이 혼비백산하여 땅에 엎드렸습니다. 문수는 말에서 뛰어내려 단숨에 워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워리를 붙잡고 있던 무례배들을 호위 무사들이 제압하는 사이 문수는 워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워리야, 늦어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지? 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문수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낡은 집신을 신고 떠났던 그 허당 선비가 이제는 위험 넘치는 어사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워리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문수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최도령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씩씩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문수, 내가 어사가 되었다고 한들 우리 아버지가 최 판서이시다. 내 놈이 감히 나를 어찌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최도령, 너는 오늘 큰 실수를 했다. 내가 괴롭힌 것은 일개주모가 아니라 이 나라를 지탱하는 백성의 심장이었다. 여봐라. 저자를 당장 포박하여 관하로 압송하라. 임금님의 어명을 받들어 저자의 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이다. 문수의 서슬 펄언 명령에 최도령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백성들은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주막 마당은 이제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승리의 광장이 되었습니다. 문수는 워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사와에 달린 종이꽃이 달빛을 받아 아름답게 흔들렸지요. 워리야, 이제 시작이다. 너를 괴롭힌 자들을 벌하고 이 주막의 이름을 전국에 알릴 것이다. 너는 이제 주모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될 것이니 어르신들, 이제 진짜 사이다 같은 시간이 왔습니다. 어사가 된 문수는 주막마당에서 최도령을 잡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마을 관하로 쳐들어가 사또를 몰아내고 심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최도령뿐만 아니라 그의 뒤를 봐주던 세도가 최 판서까지 포박되어 끌려왔지요. 이놈 박문수,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 내 한마디면 내 어사직 따위는 하루아침에 날아갈 것이다. 입을 닥쳐라. 내가 믿는 그 권세가 백성의 고열을 짜내어 만든 것임을 모를 줄 알았느냐? 여기 내가 지난 10년간 횡령한 곡식과 뇌물의 기록이 모두 담긴 장부가 있다. 그 장부는 다름 아닌 워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주막을 드나들던 최 판서의 신복들로부터 정보를 캐내어 기록해둔 것이었습니다. 워리는 당당하게 군중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해진 앞치마 대신 불의를 심판할 결정적 증거가 들려 있었지요. 이날이 이 자들은 배고픈 백성들에게 모래 섞인 쌀을 주고 제 배만 불린 짐승만도 못한 자들입니다. 주막에 국밥 한 그릇보다 못한 인간들이 옵니다. 문수의 서슬 펄언 추궁에 최 판서와 최 도령은 결국 죄를 자백하며 땅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어사나리. 하지만 문수의 눈에는 자비란 없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며 백성을 눈물 짓게 한 자는 그 눈물이 피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여봐라. 저들을 옥에 가두고 재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어라. 관아 마당에는 백성들의 만세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억울하게 땅을 뺏겼던 농부, 자식을 잃었던 어미들이 서로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축제의 한가운데에서 문수는 단상 아래로 내려와 워리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워리야,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울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지켜낸 이 주막이 이제는 이 나라의 희망이 될 것이다.
마침내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박문수의 공을 높이 사고속 승진을 시키려 하셨으나 문수는 한 가지 청을 올렸습니다. 전하, 신은 화려한 궁궐보다 백성의 들기름, 냄새가 나는 주막이 더 좋사옵니다. 그곳에서 백성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해주소서. 임금님께서는 허허 웃으시며 문수에게 달빛 주막을 조선 최고의 주막으로 공인한다는 어필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선비님, 아니 어사나리, 이 천한 주모가 정말 어사 부인이 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문수어리의 손을 꼭 잡으며 천하다니, 너는 나를 살린 은인이며 이 나라 백성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월이야, 이제 국밥은 내가 나를 테니 너는 내 곁에서 평생 웃기만 하거라. 빨간 연지곤지를 찍은 월이의 얼굴은 세상 그 어떤 꽃보다 눈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칠 밤낮을 춤추며 축하했습니다. 그 후로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박문수 어사가 가는 곳마다 고소한 국밥 냄새가 끊이지 않았다고요.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있으면 어디선가 낡은 갓을 쓴 선비와 인심 좋은 주모가 나타나 국밥 한 그릇을 건네며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자, 손님, 여기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기운 내시게. 인생사 새옹지 말하지 않나? 오늘 힘들어도 내일은 달빛이 비칠 걸세. 사랑은 배고픈 자를 먹이고 정의는 굶주린 영혼을 채워주는 법. 달빛 주막의 불빛은 오늘도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던 허당 선비를 당당한 암행어사로 만든 건 아마도 끝까지 그를 믿어준 월이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진심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힘들 때 묵묵히 손을 잡아준 월이 같은 소중한 사람이 계신가요? 오늘 그분께 전하고 싶은 감사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